코드 파트 스프링 MVC의 웹플럭스 도입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추상민이고요. 저도 주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많은 주제 중에 서버와 웹, AI 그리고 모두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했는데 이 웹플럭스를 쓴 게 AI 호출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 AI 파트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목차로는 첫 번째로 이제 동기랑 비동기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스레드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웹플럭스의 도입 배경, 네 번째는 트러블슈팅 1, 트러블슈팅 2에 대한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와 비동기와 블로킹과 논 블로킹입니다. 동기는 요청에서 응답까지 순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A가 끝나야 B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동기는 그와 반대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A 진행 중에 B가 시작이 가능한 것이고, 블로킹은 작업 완료까지 스레드가 대기하고 스레드가 멈추고, 논 블로킹은 작업 완료를 안 기다리고 스레드가 다른 일을 수행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 스레드라는 것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스레드는 먼저 작업을 처리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예시를 보면은 동기와 블로킹, 스프링 MVC 패턴에서는 스레드 하나가 요청을 처리하고 DB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요청을 또 보내고 API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비동기 플러스 논블로킹에서는 스레드가 요청을 계속 보내면 이벤트 루프에 요청이 등록이 되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청을 이벤트 루프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콜백을 통해서 완료 알림으로 응답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의 스레드를 갖고 하나의 요청만 봐서 그런데 여러 개의 요청이 오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스레드가 다른 요청도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첫 번째 방법은 하나의 스레드가 그 요청이 올 때까지 응답을 대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스프링 MVC는 스레드 풀이라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를 먼저 100개를 먼저 뽑아놔요. 요청이 100개 미만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80개가 요청이 들어오면 80개 스레드를 내주면 되는데, 만약에 요청이 101개가 넘게 된다면 100개의 요청은 처리되고 있는데 스레드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요청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요청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고 적은 수의 스레드로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방식이 비동기와 논 블로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MVC랑 리액터, 웹플럭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톰캣, 이 스프링 MVC가 톰캣으로 구성이 되는데 스레드 하나가 오면은 요청 1을 처리하고 스레드 2가 요청 2를 처리하고 응답을 하는 방식, 쭈루룩 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제 넷디가 이제 이벤트 루프 방식인데 요청이 등록되고 요청 두 번째가 등록되고 콜백이 처리되고 이런 방식으로 훨씬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티를 구현한 방법이 이제 리액터의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인데요. 퍼블리셔는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이고 서브스크라이버 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계획서를 만들어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모노 스트링 플랜 그리고 이퀄 모노.from 콜러블 그리고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브스크라이브 전에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plan.subscribe를 했을 때 시스템 아웃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리절트가 출력 콜론 subscribe 전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ubscriber를 통해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이고 subscribe 순간 실행을 시작한다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스레드 하는데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두어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모델로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스레드는 독립적인 스택을 가지며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스레드의 단계로 new, runnable, 블락드, 웨이팅, 터미네이티드 이런 단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대비 이제 멀티 프로세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꾼을 하나만 쓰게 된다면은 이 전체 요청을 처리하기에는 일꾼 하나만으로는 일꾼이 이제 너무 힘든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꾼을 많이 사용하는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세스 대비 힙과 스택과 스택은 공유하지 않고 스택과 데이터랑 힙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와 자원 소모가
감소하게 되고, 스레드는 스택만 비공유하기 때문에 공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간에 이제 전환이 되는 콘텍스트 스위칭이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음에도 이제 공유 데이터 동시 접근이라는 데에서 데이터 레이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꾼이 어떤 일꾼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를 저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결정성으로 재현과 디버깅이 어렵고, 다른 스레드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자원을 요청하는 데드락 발생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가 없는 스타베이션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레이스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레이스를 만약에 초기값이 D인, 초기값이 0인 얘를 일꾼 A랑 일꾼 B가 플러스 1을 시킨다면은 A를 실행시키고 B를 실행시키면은 기대값은 2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올리고 있는 와중에 B가 그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은 1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0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대값이 이제 1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데이터 레이스고, 이 방법을 해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랑 동기랑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웹플럭스랑 도입 이게 무엇이냐? 문제 상황은 GPT AI API 호출 시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 필수값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먼저 GPT AI API를 왜 호출했냐면, 기업의 인재상,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경험 내용,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었는데, 이때 출력되는 제이슨 필드 값이 한 25개가 넘으니까 얘가 한 95%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5% 확률로 자꾸 몇 개의 값을 누락돼서 주기 때문에 자꾸 서버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AI 파트 분들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해결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프롬프트로 모든 분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토큰 제한에 걸려 응답 품질이 저하됐다고 생각을 하고, 총 AI를 5번을 호출시켜가지고 한 번에 25개의 필드를 받는 게 아니라 5개 해가지고 그 모든 반환 응답 값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25개의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를 동기 방식으로 구현하게 된다면 5번의 순차 호출 시 응답 시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각 호출당 15초가 걸린다면 총 5번의 요청으로 75초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에서 매우 별로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동기 순차 방법에서는 요청을 하나 보내고 응답이 오고, 요청을 2번째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설명하고 있던 비동기 병렬을 사용한다면 5개의 요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길게 오는 응답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웹플럭스를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도입을 하니까 2가지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가 널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가 무엇이냐? 저희가 보통 JWT 기반으로 많이 서버를 만들고 인증을 만드는데, 이 토큰 값을 가지고 클레임에서 유저 ID 값을 보통 가지고 유저 커스텀 디테일스를 통해서 유저 정보를 가지고 오고, 이 유저 정보가 인증된 객체라는 것을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인증을 처리하고 있어요. 즉,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는 인증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동기 방식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비동기 방식에서는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는 스레드 로컬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MVC 요청 스레드 1에서 인증 정보를 저장을 하지만 웹 클라이언트 비동기 콜백은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에 스레드 로컬이 비어 있었어요. 여기서 스레드 로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스레드의 객체 안에는 맵이라는 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스레드가 격리된 공간에서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MVC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요청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격리를 시키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 웹 클라이언트에서는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가 이것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증된 객체에 대해서 스레드 간 격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텍스트 홀더가 없게 되고 널로 포함이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는 5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비교하게 되었는데 Reactive Security Context Holder라는 걸 쓰는 방법, Enable Webflux Security, 블락킹 격리, 그리고 모드, Inheritable, Thread Local, 그리고 Context Propagation 이 5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스프링 MVC에서 사용하고 있던 Security Context Holder 자체를 웹플럭스는 Reactive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애초에 컨텍스트 홀더를 다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이 컨텍스트 홀더를 다시 만든 다음에 두 번째 Enable Webflux Security를 통해서 아예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었는데 32개의 API를 그때 개발을 했었는데 31개는 MVC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 하나 때문에 전체 아키텍처를 웹플럭스 리액티브 형태로 바꾼다? 이것은 너무 많은 리팩토링이 들어가고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2가지의 방법을 기각을 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블락킹 격리인데 요청을 하는 동안에 응답이 올 때 블락을 거는 거였는데 블락을 걸 거면은 사실은 웹플럭스를 쓰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도 당연히 기각을 했고 모드 인헤리터블 스레드 로컬은 이 스레드 로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레드 풀이라는 부분에서 스레드를 꺼내 쓰는데 다른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을 처리하고 있던 스레드 로컬의 스레드 값을 스레드 풀로 다시 반환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은 각각의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가 어떤 유저에 매핑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5개의 요청이 온다고 했을 때 각각의 다른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가 있을 텐데 스레드 풀에 이 5개의 정보를 넣어버리면 다른 스레드가 적절한 스레드를 찾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로그인된 컨텍스트 홀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안상으로 금지를 하게 되었고 컨텍스트 프로파게이션이라고 기존의 MVC를 유지하고 스레드 로컬에 컨텍스트에 대한 그 인증 정보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컨텍스트 프로파게이션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넷디 기반의 이제 리액티브 형태에서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또 너무 발표가 루즈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겼어요. 디스패처 타입이 2종 호출되는 문제였어요. 모노 반환 시 같은 요청이 2번 필터링 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디스패처 타입이 리퀘스트로 이것은 사용자가 보낸 리퀘스트로 그 안에 JWT가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필터를 정상적으로 통과를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어싱크라는 타입으로 다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보안적인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스트링 어노테이션 중에 어싱크를 사용하면은 그것을 사용했을 때도 만나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MVC 패턴에서는 스레드가 요청을 보내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값을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요청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비동기의 경우 이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랑 응답을 처리하는 스레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레드의 어싱크 타입의 요청을 한 번 더 보내가지고 시큐리티 필터를 한 번 더 타는 구조로 어싱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스레드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3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모노에서 블락을 사용하고 웹 클라이언트에서 블락을 사용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동기 포출 방식을 사용했는데 블락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디스패처 타입의 어싱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밑에 코드 보시면은 디스패처 타입, 매처스, 디스패처 타입, 어싱크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퍼밋 올이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싱크를 호출하는 API가 하나밖에 없었기도 하고 포워드랑 인클루드랑 다르게 이 어싱크는 인증이 된 API에서 다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퍼밋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좀 앞에 배경이 좀 너무 길었는데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 되고 코드가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되고 저게 안 되는 건지 또는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아까 전에 제가 그 발표 내용에서 뺐다는 내용이기도 한데 컨텍스트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제가 그것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리액티브에서는 시큐리티 방법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스레드 로컬에서는 왜 안 되고 왜 격리가 되는지, 리액티브 모델에서는 어떤 식으로 컨텍스트를 전파하는지, 그리고 스레드가 데이터를 직접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액티브는 어떻게 데이터를 누가 관리를 하는지 이런 동작 과정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의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게 되자면 이제 퍼블리셔라는 것으로 만들어 놨을 때 플랫맵이랑 맵 상태로 체인 형태로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단일 스레드를 사용하는 MVC 패턴에서는 스레드마다 스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액티브 형태에서는 스레드가 단순히 요청과 응답, 처리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스택이 없게 되는데 이를 next o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서브스크라이버마다 서브스크라이버 객체를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버 안에 있는 필드 값에 데이터를 넣어준다느니,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캡처를 통해서 람다 형태로 이 데이터를 호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로 스레드 간 격리를 스레드 로컬 격리를 하는 MVC 패턴과 다르게 이제 리액티브 형태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전파를 통해서 이 모노에서 만들어낸 명령어를 위로 올라가면서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형식으로 반대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방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트러블 슈팅에 대한 자세라든가 공부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했었는데 앞에 내용이 없었으면은 뒤에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권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